한적한 산골 마을인 경상북도 영주. 꽃이 만발한 들판 너머의 작은 집에서 75살의 김명호 씨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조용한 새벽, 누군가 돌 사이에 숨겨진 생명을 구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작지만 깊은 기적이 그의 삶에 찾아옵니다. 목덜미에는 선명한 상처가 남아 있었고 몸은 납작한 돌에 깔려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그거 만지지 마, 뱀이야. 뱀, 친구들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나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 뱀의 흐릿한 눈동자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무거운 돌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던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몸의 주머니 속 소독 연고를 짜서 바르며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해. 그때는 그 작은 선택이 내 남은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걸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영주 깊은 골짜기에 매화꽃이 피어나는 언덕 너머에 사는 김명호입니다. 나는 이제 75을 넘겼고 혼자 사는 생활이 벌써 남자친구 이상 없이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할아버지라는 신세가 특별할 것도 없지만 저처럼 친구 없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은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활발히 일하던 시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번거롭게 느껴져서 어느 곳에 숨을 곳을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떠난 지금 고요함이 나를 깊숙이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나는 그저 담담한 척했지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는 것이라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삶의 일부가 사라진 뒤 아침밥상 앞에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외롭고 허전한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신 후에 누구라도 들어줄 것 같은 한숨이 먼저 나오는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외로움만을 붙잡고 살 수 없는 법이죠. 동네에는 여전히 나이든 이들이 남아있고 최영식, 윤기태, 장세호 등의 고향 친구들 또한 나와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주말 등산은 나에게 큰 위안이자 삶의 기쁨입니다. 산은 크지 않지만 동네 뒷산 정도 되는 봉우리 하나를 넘고 다시 내려오는 길입니다. 오르는 길에서 서로의 무릎 상태를 걱정하며 팔에 매단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내리는 길에서 산속의 핀 민들레를 보며 올해는 꽃이 빨리 피었네 같은 작은 대화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중턱에서 평평한 바위에 둘러앉아 김밥을 나누는 순간은 마치 예전 소풍 온 것처럼 정겹습니다. 반찬은 특별하지 않은 단무지와 계란말이 정도이지만 그 자리에서 먹는 건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각자의 속사정도 슬쩍 털어놓게 되죠. 자식이 돈을 보내주지 않아서 아는 사람한테 직접 물건을 찾으러 갔다거나 손주가 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와 눈물을 보였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싶어 마음 한쪽이 덜 허전해집니다. 그날도 그렇게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솥에 밥을 지어 단무지 3조각과 어제 남은 멸치볶음을 김밥에 말아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산에 가는 날이면 손놀림이 재빠르니까 늙은 손도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그때는 그날 산에서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바위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모두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산길 저쪽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길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태양이 강하게 떠올랐고 뒤에서 걸어오던 박할아버지가 중턱에 도달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밥 2줄은 쉽게 먹겠네. 그러자 우리 셋은 다 같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턱을 지나 평평한 바위 옆으로 향하는 순간 갑자기 김씨가 발을 멈추더니 뭔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건 뭐지? 저거 뱀 아닐까? 보기만 해도 불길하네.
눈길을 따라서 가다 보니 정말 드물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바위와 흙이 섞인 틈 속에 거대한 뱀이 비틀거리며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뱀의 목덜미에 있던 상처였습니다. 마치 칼로 깊게 베인 듯한 상처가 길게 나 있었고 말라붙은 피가 그 자리에 검붓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봐, 저거 물리면 큰일이야. 그냥 가자. 괜히 연루되면 안 좋아. 정로인은 마치 연신부적이라도 그리듯이 손가락을 휘저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길을 돌렸고 박씨도 그의 말에 동조하여 서둘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뱀을 불길한 기운의 상징으로 여기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한 짐승이지만 뱀의 흑빛 눈이 말라붙은 피에 흐릿해져가며 저를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꼼짝없이 눌려있던 상태에서 간신히 숨을 쉬는 그 모습이 저에게 깊은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독사라도 있을까 하고 손에 장갑도 없이 주에 깊게 발끝으로 주변을 살피며 마침내 그 뱀을 덮고 있던 작은 납작한 돌 하나를 천천히 들어 옮겼습니다. 그 돌은 예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우는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돌을 제거한 뒤 뱀은 미약하게 몸을 꿈틀거렸습니다. 아픈 몸을 간수하고 있던 그 모습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생명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가방에 넣어 다니던 약통을 꺼내어 작은 멸균 연고와 거즈를 사용하였습니다. 본래는 무릎에 난 상처에 사용하려던 것이었지만 그런 존재에게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즈의 연고를 짭짤 짜내어 상처 위에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나서 손이 떨리지 않게 마음을 다잡은 후 끝내 약을 바르기를 마쳤습니다. 그제야 뱀은 숨소리처럼 작게 쓰하는 소리를 냈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 녀석 곁을 떠났습니다. 돌아서는 발끝에서 흙이 사르르 흘러내렸고 이날의 바람은 특히도 차분했습니다. 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왜 그런 상처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 생명을 구한 듯한 미세한 떨림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봄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하나 없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마저 마치 신중하게 숨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에는 평소처럼 된장국에 물을 부어 한 그릇 비웠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에 점점 졸이 들며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꿈은 유난히 생생했습니다. 흐릿한 안개가 자욱한 산골짜기 길 위에 제가 서 있었고 구름처럼 흐릿한 형체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제게 전혀 낯설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함이라기보다는 묘하게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은 오랜 산신령 같은 존재 같았습니다. 그 형체는 천천히 제 앞에 서서 마치 속삭이듯이 그러나 귀에 명확히 박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귀인을 도왔으니 이제 너도 복을 받을 차례야. 그 순간 저의 등 뒤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며 나뭇가지들이 조용히 흔들렸고 땅 위에는 금빛으로 반짝거리는 무언가가 사르르 흩어졌습니다. 반딧불 같기도 하고 별가루 같기도 한 그런 것들이 제 손끝에 맺혔다가 사라질 즈음 그 형체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제 이마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꿈은 어차피 꿈일 뿐이지요. 아무리 또렷하게 기억이 나도 본질적으로는 허상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계속 제 머릿속을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넌 귀인을 도왔으니 복을 받을 차례야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창밖에서는 다른 날과 다름없는 새소리가 들렸고 물이 끓는 주전자 소리에 저는 다시 평범한 아침으로 돌아갔습니다. 꿈이란 무의미한 것이라며 고개를 저어보았지만 마음 한편에 남은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정말 엉뚱한 일이라는 생각에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삶은 하나 둘씩 이상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후 마당에 쌓인 솔가지를 정리하고 있던 중 박노인이 장을 보러 나간다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만수야, 함께 마을 슈퍼에 가자. 물을 사야 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 슈퍼는 언제나처럼 소박했습니다. 진열된 선반에는 눅눅한 과자들이 가득하고 라면은 2묶음에 1,000원이라는 노란 표지가 붙어 쌓여 있었습니다. 물 2병과 두유 1팩을 계산대에 두었더니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 정확히 1,500원이더군요. 그냥 돌아가기 아쉬운 마음에 계산대 옆에 먼지가 쌓인 복권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복권 하나 주세요. 1,000원짜리로요? 계산원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의 즐길 거리라고 하며 웃으면서 하나를 주셨고 저는 농담처럼 그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게 특별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친구들과의 등산 뒤에 우연히 저번 주에 샀던 연금 복권이 떠올라 확인해보니 3등에 당첨되었더군요. 당첨금은 작다면 작은 금액이 아닌 100만 원으로 몇 번의 외식 정도는 무난히 할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꿈속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귀인을 도왔으니 이제 너도 복을 받을 차례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런 건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되는 일이고 그런 우연에 의지해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잇따라 찾아오는 행운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마트에서 열리는 이벤트에 응모하면 당첨되고 경로당 행사에서 기념으로 추첨한 고기 상품에 당첨되며 잔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아 돌려주려다 과일 꾸러미를 무료로 받는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사소한 일이었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생기니 마을에서는 만수영감, 복이 터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제가 가꾸고 있던 작은 밭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원래는 자식들에게 반찬을 보내기 위해 몇 가지 심던 텃밭이었는데 올해는 작물들이 믿기 어려울 만큼 잘 자랐습니다. 상추는 줄기마다 통통하고 가지는 제 팔뚝처럼 굵으며 방울토마토는 햇빛을 그대로 머금은 듯 보이고 단맛도 높았습니다. 이를 보고 동네 이장이 말하더군요. 김명호 씨, 이거 동네 카페에 납품해보세요.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런 유기농 채소를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웃자고 넘겼지만 마른 씨가 된다고 하죠. 마을 청년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 퍼져나가면서 어느 날부터 카페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계절마다 작물 납품 가능하신가요? 직접 재배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팔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이 나이에 나에게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말이 다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이젠 복을 받을 차례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마주한 날은 아내의 장례식 날이었으니 시간이 지난 지금으로 보자면 거의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연락도 없이 주소를 남기지 않은 채 도시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반가운 마음과 경계하는 마음이 함께 들어서 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마음을 다잡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말투는 무겁고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직장에서 잘려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도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 말은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파종을 마치고 마당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을 때 낯선 자동차 한 대가 느릿느릿 마을길로 들어서 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흙먼지가 일어났고 차문이 열리면서 오래간만에 저에게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제 숨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정우입니다. 좀 필요해서 왔어요. 그 말에 감정이 치밀어 오르나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고 세상에 기대 없이 돌아온 사람이라 그 손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장을 열어 적은 금액이지만 당장 숨 돌릴 수 있을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걸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 믿었던 제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정우에게는 시작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찾아와서 대답했습니다. 그때 준 돈은 부족했어요. 사실 카드빚이 많이 쌓였거든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또 도와주었지만 그 이후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읍 내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일하는 후배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만수 형님, 지난주에 아드님이 술 먹으면서 도박 얘기를 하던데요. 카지노에 다녀온다고 자랑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 안에는 고리대금원 명함, 잔액 부족 통지서, 카지노 숙박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정우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마루에 앉혀서 말했습니다. 정우야, 아버지는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준 거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도박이라니 이게 사람 사는 일이냐? 그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며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돈이 필요할 뿐이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굳이 다시 맺어진 부자 간의 관계가 돈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게 괴롭고 또 괴로웠습니다. 이후 저희 부자의 관계는 냉랭해졌고 정우는 며칠 뒤 다시 돈을 요구했지만 저는 더 이상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바치를 마친 후 마당에서 호미를 씻고 있을 때 담장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맞으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검정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는 담장을 넘어 손을 내밀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곳에 새로 이사온 박도훈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누군가 새로 이사 오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잠시 집 안으로 초대해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소소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화는 이상하게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혹시 며칠 전 산에서 뱀을 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불안감이 치솟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고 그저 산에서의 일이었는데 뱀 말이죠? 그런 일은 모산에 살면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뱀은 목에 상처가 있었고 돌에 깔려 있었죠.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발음하는 모든 단어가 마치 어디선가 듣고 온 것처럼 정확했고 그의 눈동자에는 이상한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흐릿해지고 대화를 멈췄지만 마음 깊은 곳은 불안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거의 매일 우리 마을을 어슬렁거렸고 언젠가는 새벽에 제가 마당에서 물을 주던 중 그가 뒤에 서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인사하며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불길한 기운은 며칠 뒤 깊은 밤에 현실이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조용한 밤,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소리로 생각했으나 곧 누군가 현관문을 건드리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이어서 조심스럽게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은 콩닥거리며 뛰었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낮에 땅에 묻은 쇠삽이 떠올라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어렴풋이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둑이 집 안에 있습니다. 즉시 와주십시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문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현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현관 불빛이 켜지며 이어지는 소리는 경찰입니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경찰들 사이에 붙잡힌 도둑은 다름 아닌 그 이웃 남자 박도훈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앞에서도 허둥대지 않고 이상하게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노인이 그 뱀을 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고 그의 눈빛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산에서 구한 뱀이 평범한 뱀이 아니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깊었습니다. 도둑이 경찰에 잡힌 후에도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의 마지막 한마디 그게 필요해요를 되새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길래 뱀 하나가 그렇게 절실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명호 어르신, 오실 수 있으십니까? 어젯밤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저는 담담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파출소 한쪽에는 박도훈이 여전히 정장 차림의 수갑을 차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우 조용하고 신비로운 느낌의 미소였습니다.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던 중 저에게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부산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랍니다. 일반 점집이 아닌 무속계에서 도사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뒤로 이어진 이야기는 상상도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박도훈이 말하길 그는 귀신의 형상을 지닌 영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그 존재가 나타나는 장소나 인연을 맺은 사람에게 제복의 기운이 몰린다고 믿는 이단에 가까운 신념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뱀은 산에서 돌을 치우고 상처를 치료해준 존재이며 그는 수년간 찾아다닌 귀신의 형상으로 인간의 인연을 시험하는 수호신이자 재물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박도훈은 부산에서 부유층을 상대로 영적인 조언과 의식을 진행하며 살아왔지만 몇 년 전부터는 자신에게 더 이상 기운이 흐르지 않는다 느껴 방황하던 중 지인에게서 경상북도 깊은 산속에서 영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산을 뒤지던 중 제가 그 뱀을 살려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인을 도운 자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믿음으로 저를 추적해 온 것입니다. 그 뱀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이 아프면 멀리하는데 당신은 돌을 치우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당신에게 기운이 깃든 것입니다. 경찰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기운을 빼앗으려다가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당신 옆에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나름의 이유와 신념으로 저를 쫓아온 것이었고 결국 그 믿음이 광기로 변해 범죄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박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존재는 누구도 가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물이 한번 거쳐갔던 자리에 오랜 에너지가 남는다고 지금 당신은 그 자리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발언에 경찰은 비웃었지만 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말이 가슴 한켠을 깊이 울리게 했습니다. 단순히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들었던 한 문장, 너는 귀인을 도와주었으니 이제 너도 복을 누릴 차례라는 것이 믿기 어려웠지만 여전히 약간은 이해가 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집안에 흩어져 있는 종이 더미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통장을 펼치게 되었고 내 눈은 특정 한 곳에 멈췄습니다. 수천만 원이 있어야 할 계좌에는 이자 연체 기록과 알 수 없는 자동 이체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 나는 서재의 한 구석에 보관해 두었던 중요한 문서들 점검하러 갔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와 함께 소중히 다루던 유일한 내 이름이 적힌 땅의 등기 서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복사본만 덩그러니 있었고 진짜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잠깐 집에 들렀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괜히 서재 근처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뭐냐며 장롱 서랍을 슬쩍 열어보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즉시 읍내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계좌 내역과 대출 관련 질문을 하자 그들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 그 담보대출 말씀하시는군요. 이번 달 초중순에 처리되었습니다. 인감도장과 위임장 모두 제출되었으며 대출자는 당신의 아드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위임장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내 말에 은행 직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제야 불법 위조 서류로 인한 대출 사기의 가능성을 인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이 내 명의를 도용해 가짜 인감과 위임장을 만들어 은행 대출을 받은 사실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분노보다 느껴지는 감정은 절망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철저히 속았다는 자책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용서의 문제가 아닌 내 인생과 존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하여 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문서를 정리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후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좌 내역, 대출 서류, 위조된 인감과 위임장의 필적까지 모두 명백한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정우은 경찰에 소환되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중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과 근처를 오가는 이웃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버지가 복을 누리면서도 아들은 복을 탐내다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속마음을 드러나게 만든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평소에도 눈빛이 이상했다는 말도 흘러다녔습니다. 마을 슈퍼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은 조심스럽고 주의 깊었습니다. 누군가는 내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 김명호 어르신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인생을 걸어왔던 세월, 그 아이가 처음 내 손을 잡고 걸었던 모습, 그 모든 것을 덮고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날 밤 텅 빈 마루에 앉아 오래도록 등을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 걸린 아내가 생전에 수놓아준 작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심으로 키운 것은 진심으로 돌아오리라. 그 글귀를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진심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선택은 내 삶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법적으로 마무리되고 아들의 죗값도 제자리를 찾아가며 나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마침표가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도시는 더 이상 나의 속삭임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분주한 사람들, 꺼지지 않는 불빛, 무관심한 얼굴들 속에서 내 삶의 조각을 맞추기엔 그곳이 너무 소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다시 자연을 품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산자락이 완만하게 드리워진 동네, 들판과 계곡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숨쉬는 곳, 경상북도와 멀지 않은 한적한 전원주택을 보러 갔다가 그 집 앞에 핀 진달래를 보고 마음이 이끌려 결국 그곳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은신처 같았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 나무 벤치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감나무가 살랑이고 밤에는 산허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집 처마를 스치며 신음을 내었습니다. 짐을 다 정리한 후 첫날 밤
나는 이불 속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자리가 찾은 것 같구나. 그리고 다시 옛 친구들과의 산행도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 박 씨, 정 씨는 여전히 무릎이 아프다고 불평하지만 정상에 오르게 되는 순간에는 모두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다시 함께 앉아 김밥을 나누고 김치를 꺼내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내게 물었습니다. 김명호 어르신, 참 파란만장하셨군요. 지금은 어떤가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바람소리도 귀하게 들리고 새소리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제 자리를 찾으니 세상도 다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산중턱 암석 위에 앉아있던 우리 사이에 오랜만에 정적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정적은 슬픔이 아닌 평화였습니다. 복잡했던 날들, 얽히고 설킨 인연, 무너진 마음, 그 모든 것이 천천히 가라앉고 이제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 산에서 돌 아래 깔린 뱀을 일으킨 바로 그 순간이 제 삶의 경로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무작정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비록 작더라도 선한 행동, 그런 것들 속에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피어나는 것인 줄 지금 이 조용한 산 아래에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평소처럼 천천히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한 들길에는 노란 민들레가 피어 있었고 바람은 마치 살갗을 감싸듯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최영식은 여전히 무릎을 두드리며 투덜거렸고 윤기태는 새로 사온 등산 스틱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따라가다가 산 입구 근처의 아스팔트 도로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뱀 한 마리가 햇볕에 따뜻해진 도로를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오가기엔 위험한 구역이었고 뱀은 땅에 착 달라붙어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에 그날 돌 아래에 있던 뱀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천 조각을 꺼내어 다가갔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도로 옆에 풀밭으로 옮겼습니다. 뱀은 놀라는 기색 없이 느릿하게 트러플 잎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도 그 자리에서 앉아 그 대상을 바라보며 사라진 흔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느리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꼭 돈으로 환산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살아있으며 사람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바람이 제 말에 응답하듯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산새가 지저귀며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흙먼지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걷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따뜻하게. 오늘도 반전 있는 인생 채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날 평소처럼 천천히 산길을 오르고 있었고 작은 뱀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며 김명호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꼭 돈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 마음 하나로도 충분히 값진 것이니까. 따뜻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친구들의 부름이 들려옵니다. 김명호 씨는 다시 흙먼지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걷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따뜻하게. 반전 있는 인생